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영수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어딘지 보이시나요? 서울 변두리 전세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살던 강남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낡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실 수 있을까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통장에는 1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13억 원이요. 48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 평생 투기나 도박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법정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2년 만에 7억 원을 날렸을까요? 올해 74세가 된 저는 지금 아내 영희와 함께 이 좁은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강남 아파트 값은 2년 사이에 1.8배나 올라서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은퇴하면 시골에서 여유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꿈꿨던 건 그저 평범한 전원 생활이었어요. 경북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텃밭 가꾸며 아내 영희와 함께 여생을 조용히 보내는 것. 변호사로 48년간 치열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평화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여러분, 평생을 번 돈이 사라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 사기꾼에게 당한 2억 원, 그리고 무엇보다 전원 생활에 대한 안일한 생각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떤 실수들을 했는지 낱낱이 고백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실패담일수록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절대 제가 당한 일들을 당하시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는 꼭 필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72세 변호사의 참담한 귀촌기 실패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역 광장을 가로지르는 가을바람이 박영수의 회색 코트깃을 스쳤다. 48년간 걸어 다녔던 이 길을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그의 손에는 변호사 사무실 열쇠가 들려 있었다. 무게는 몇십 그램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금속 조각이 품고 있는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여보, 정말 끝났구나. 영수는 아내 장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영희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20대 후반, 사법고시에 합격한 직후 만났던 그녀였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구나. 영희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났다. 48년간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워온 남편이 갑작스러운 평온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이제 남편의 시간을 법정과 의뢰인들과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영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40여 년간 매일같이 보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머지않아 떠나야 할 곳이 되었다. 가슴 한편이 쓸쓸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수는 서재로 향했다. 법전과 판례집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 앞에 서서 그는 잠시 감회에 젖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아니,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들은 그의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 저녁 준비됐어? 영희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은퇴를 기념하는 소박한 만찬이었다. 고생했어, 정말. 영희가 영수의 어깨를 살짝 주무르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에서 지난 세월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전해졌다. 변호사의 아내로 살아온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가 고마웠다. 이제 뭘 하고 살까?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부부는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영수의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과 은퇴금,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매각 자금까지 합쳐 총 13억 원이 들어있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여보, 전원 생활 어때?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이것은 부부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었다. 복잡하고 번잡한 서울을 떠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로망은 5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부부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 생각해봤는데 나도 그게 좋겠어. 영수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했다. 사실 그 역시 법정에서의 치열한 삶에 지쳐 있었다.
선악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때로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을 직시해야 했던 세월이 그를 몹시 피곤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부부는 본격적인 전원주택 찾기에 나섰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며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가 직접 집을 보러 다녔다. 경기도 외곽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충청도까지 발품을 팔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경상북도 한 작은 마을의 전원주택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 집은 그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빨간 지붕의 2층 집, 널찍한 마당, 뒤편으로 펼쳐진 야산, 그리고 집 앞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까지. 여기 어때? 영희가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격은 4억 원이었다. 서울의 아파트를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다. 영수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좋네. 한번 가봐야겠어. 그 다음 주말 부부는 KTX를 타고 경북으로 향했다. 기차는 시속 300km의 속도로 그들을 새로운 꿈의 터전으로 데려다 줄 예정이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점점 푸르고 넓어질수록 영수의 가슴도 덩달아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 진짜 공기가 다르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영희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확연히 다른 흙 냄새와 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영수 역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이 새로운 환경을 만끽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찾은 그 집은 사진보다도 더욱 아름다웠다. 집 주변으로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뒤편 야산에서는 간간이 새소리가 들려왔다. 마당 한편에는 우물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작은 텃밭이 조성되어 있었다. 여보, 여기서 상추도 기르고 토마토도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희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이 집에서의 생활을 그려보고 있었다. 아침마다 텃밭에서 채소를 따다가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는 그런 삶 말이다. 영수 또한 마음이 움직였다. 특히 집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멀리 산능선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고 그 사이로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이곳으로 하자. 영수의 결정은 신속했다. 48년간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뤄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머리보다는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이곳에서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계약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변호사였던 영수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며칠 후 4억 원의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치르고 부부는 정식으로 이 집의 주인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48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았다. 특히 영수의 서재에 있는 법률 서적들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었다. 이제 이런 책들이 필요 없을 텐데. 영수는 민법 총칙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책과 함께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대학 시절 밤새워 공부했던 기억,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밑줄 그어가며 읽었던 기억, 그리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틈틈이 다시 찾아봤던 기억들이 기부하자 법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결국 영수는 대부분의 법률 서적을 모교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이 책들을 가장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일 것 같았다. 강남의 아파트는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은 요즘 강남 아파트가 정말 인기가 좋다며 웃었다. 그 덕분에 영수 부부의 통장 잔고는 더욱 넉넉해졌다. 이사 당일, 이삿짐 차가 경북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동안 영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갑작스러운 의구심이 마음 한편에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인생의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여보, 저기 우리 집이 보여? 영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빨간 지붕의 집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영수의 마음속 의구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우리 이제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이삿짐을 모두 정리한 후 부부는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그리고 개울물이 졸졸 흘러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 영희가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서울에서의 복잡했던 일상을 뒤로하고 이제 정말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응, 이제 남은 삶은 여유롭게 즐기자. 영수가 아내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48년간의 치열했던 변호사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년간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불면에 시달렸었는데 이곳에서의 첫날 밤은 유난히 평온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연스러운 자장가가 되어주었다. 이것이 박영수와 장영희 부부의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아름다운 시작 뒤에 어떤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완벽하게 행복했다. 새벽 5시, 박영수는 새소리에 잠이 깼다. 서울에서라면 이미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에 묻혀버렸을 그 청아한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다. 창문을 열자 싱그러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새로운 삶의 시작이구나. 여보, 벌써 일어났어? 영희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그녀 역시 서울에서의 규칙적이던 수면 패턴이 이곳에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알람시계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몸이 저절로 깨어나고 있었다. 새소리가 너무 좋아서. 영수는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다. 아침 안개가 야산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 같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에서 48년간 마셨던 매연 섞인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살아있는 공기였다.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전 집주인이 심어놓은 상추와 무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상추잎 몇 장을 따서 이슬을 털어냈다. 이 간단한 행위가 그에게는 엄청난 기쁨을 주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단순한 것들로부터 행복을 느껴본 게. 아침에 따온 상추로 샐러드 해줄까?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던 영희에게 영수가 상추를 건네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마트에서 플라스틱 포장지에 쌓여 나온 채소가 아닌 흙냄새가 그대로 묻어있는 싱싱한 채소를 손질하는 것이 새로웠다. 정말 다르네. 맛도 완전히 달라. 첫 입을 맛본 영수가 감탄했다. 상추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입안에서 살아있었다. 영희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 먹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하고 달콤했다. 그렇게 첫 한 달이 흘렀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오후에는 마당에서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나서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영수는 오래간만에 순수문학 소설들을 읽기 시작했다. 법률 서적만 붙들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영희는 집 꾸미기에 열중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좁은 공간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화분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마당 한 구석에는 작은 허브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로즈마리, 바질, 타임 같은 향긋한 허브들이 그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났다. 여보, 이거 봐, 바질이 벌써 이렇게 컸어. 영희가 싱싱한 바질 잎을 따서 영수에게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 신선한 일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들이었다. 여보, 우유가 떨어졌는데 어디서 사지? 어느 날 아침, 영희가 냉장고를 뒤지며 말했다. 서울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가장 가까운 상점이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그것도 작은 슈퍼마켓 하나뿐이었다. 차 가지고 나가야겠네. 영수가 한숨을 쉬며 차키를 집어들었다. 우유 하나 사러 왕복 40분을 운전해야 한다는 것이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런 것쯤이야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영희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한 날이 있었다. 서울에서는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병원이 여러 곳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제대로 된 종합병원까지 차로 1시간을 달려야 했다.
다행히 영희의 증상은 단순한 소화불량이었지만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정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건강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 특히 영수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영희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의료 접근성은 심각한 문제였다. 병원 가려면 하루를 잡아야 하네. 영희가 정기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시간, 대기 시간, 검사 시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합치니 정말 하루가 다 갔다. 서울에서는 집 근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문화적 갈증이었다. 영희는 원래 독서 모임과 요리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던 사람이었다. 또한 한 달에 두세 번은 영수와 함께 연극이나 전시회를 보러 가는 것이 그들 부부의 소중한 취미 활동이었다. 여보, 심심해. 어느 날 저녁, 영희가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다. 산골 마을의 케이블 수신 상태는 좋지 않았고 볼만한 프로그램도 제한적이었다. 서울에서는 넷플릭스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즐겼는데 이곳의 인터넷 속도로는 원활한 스트리밍도 쉽지 않았다. 도서관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영수 역시 아쉬움을 토로했다.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시내에 있었는데 그곳까지 가려면 역시 차로 1시간은 좋게 걸렸다. 게다가 그 도서관도 규모가 작아서 서울의 대형 도서관에 비하면 보유 도서의 질과 양 모두 아쉬웠다. 사람이 그리워. 영희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서울에서는 동네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웃집까지의 거리도 멀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영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변호사 시절에는 의뢰인들과 동료들,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인간관계가 피곤하기도 했지만 막상 그것이 사라지니 허전함이 컸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어느 날 밤, 영수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영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규칙적인 호흡이 평소보다 얕고 빨라져 있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집 자체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문제가 대두되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라 기름 보일러를 사용해야 했는데 한 달 난방비가 서울의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이게 맞나? 한 달에 40만 원씩이나? 영수가 고지서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겨울철에도 2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그 2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 게다가 집이 오래되다 보니 단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보일러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일러가 작동을 멈춘 것이다. 서울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보일러 수리업체를 직접 찾아서 연락해야 했다. 더욱이 산골 마을까지 출장을 나오려면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수리비만 80만 원이래. 영수가 수리업체와 통화를 마친 후 영희에게 말했다. 보일러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경제적인 전원생활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문제도 발생했다. 여름 장마철에 처음 발견된 문제였지만 가을이 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지붕 수리를 위해서는 비계를 설치해야 했고 이 모든 과정이 서울에서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싸게 들어갔다. 여기서 뭔가 하나씩 고장 날 때마다 속이 탄다.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서울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전문 업체들이 경쟁하듯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해 주었는데 이곳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모든 것이 시골 바가지의 가격이었다. 차량 유지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서 차는 주말에만 사용했는데 이곳에서는 우유 하나 사러 가는 것도 차를 써야 했다. 게다가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니 기름값도 더 많이 들고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도 빨리 닳았다. 기름값이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네. 영수가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이곳에서는 그 3배가 들었다. 거리상 멀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산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 가장 큰 충격은 겨울이 깊어갈 무렵에 왔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마을이 완전히 고립된 것이다. 제설 작업이 시내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들이 사는 외곽 마을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나갈 수가 없네. 영수가 창밖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차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응급 환자가 생긴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했다. 여보, 우리 혹시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눈 내리는 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처음 몇 달간의 낭만적인 기대감은 이제 현실적인 걱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글쎄,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영수의 대답도 확신에 찬 것은 아니었다. 그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활이 과연 그들에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서울의 집은 팔아버린 상태였다.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부부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이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낭만적인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간격이 있었다. 영희는 서울의 친구들이 그리웠다. 함께 수다를 떨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던 그 순간들이 애틋하게 느껴졌다. 영수 역시 바쁘긴 했지만 활력이 넘쳤던 변호사 시절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내일 날씨가 좋아지면 시내라도 나가볼까? 영수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런 임시방편적인 외출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꿈 같던 전원생활 2개월 차,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봄이 오면서 박영수는 마을 사람들과 진정한 이웃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겨우내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면서 느꼈던 고립감을 털어내고 싶었다. 그는 마을 어귀의 정자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사 온 박영수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일 뿐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한 노인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영수의 귀에 들렸다. 저 사람이 서울서 온 변호사래. 돈 많이 가지고 왔다던데. 영수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단순히 이웃으로 받아들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 눈에는 돈 많은 서울 사람으로만 비춰지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며칠 후 마을 반장이 영수를 찾아왔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영수는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드디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긴 것 같았다. 저희 마을에서는 매년 봄에 산신제를 지냅니다. 준비하는 일손이 필요해서요. 영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비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는 완전한 이방인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익숙하게 일을 분담했지만 영수에게는 굳은 일만 맡겼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 준비는 마을 토박이 부녀회에서 담당하고 영수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만 했다. 변호사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아주머니가 영수에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졌다. 변호사 선생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벽을 만들고 있었다. 영수는 그냥 영수 형 또는 영수 아저씨라고 불리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그를 변호사 선생님으로만 불렀다. 더 큰 문제는 곧 터졌다. 마을의 작은 토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였다. 이웃한 두 집 사이의 경계선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는데 한쪽에서 영수에게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이 변호사시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영수는 순수한 마음으로 법적인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었다.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등기부등본을 대조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저 사람이 마을 일에 참견하고 다닌다더라. 변호사랍시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냐? 조용히 살던 마을이 시끄러워졌네. 영수는 당황스러웠다. 그는 단순히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말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더욱이 자신이 조언한 쪽이 분쟁에서 유리해지자 상대편에서는 영수를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외지인이 와서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어.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던 영희가 들은 이야기였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영수에게 전했고 영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자신들을 마을의 골칫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마을 노인회에서 영수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다. 박 선생님, 우리 마을은 오래전부터 서로 도우며 살아온 곳입니다. 법인이 뭐니 하는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노인회장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영수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48년간 법정에서 당당하게 변론했던 그였지만 이 작은 마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는 성문법보다 더 강한 불문법이 존재했고 그 법의 내용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후로 영수는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인사는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비난이 따라왔다. 저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돈 많다고 우리와 어울리기 싫은가 봐. 마을 행사에도 안 나오고 뭔가 거만해. 영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간섭한다고 하고 조용히 지내면 거만하다고 했다.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 영희의 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마을의 부녀회는 더욱 배타적이었다. 서울에서 온 변호사 부인이라는 타이틀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부녀회 모임에 참석해도 사람들은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아, 변호사 부인님은 우리와는 다르시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영희에게 한 말이었다. 겉으로는 존댓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선을 긋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영희는 자신이 특별 대우를 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어색해질 것 같았다. 여보, 나 여기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영희가 영수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몇 달이 지나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영수가 위로했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영수 부부는 더욱 집안에만 머물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그들 스스로도 점점 위축되어 갔다. 서울에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두 사람에게 이런 고립감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영수가 중얼거렸다. 그들이 꿈꿨던 따뜻한 시골 공동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문이었다. 외지인, 특히 돈 많은 서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단 그들에게는 더욱 높은 벽이었다. 영희는 서울의 친구들과 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화상통화를 통해 만나는 옛 친구들의 얼굴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마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솔한 대화와 공감을 그곳에서 찾고 있었다. 부부는 점점 서로에게만 의존하게 되었다. 그것이 부부 관계에는 더 깊은 유대감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가중시켰다. 서로 외에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그들을 숨막히게 했다. 마을에서의 1년,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가계부를 펼쳐놓고 있는 영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귀촌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13억이라는 목돈이 있었기에 안심했던 그였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여보, 이번 달 보일러 수리비가 또 120만 원 나왔어. 영희가 고지서를 들고 와 한숨을 쉬었다. 작년 겨울 80만 원에 이어 또다시 큰 수리비가 발생한 것이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보일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수도관 동파로 30만 원, 지붕 보수공사로 150만 원, 전기 배선 교체로 80만 원. 끝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에 살 때는 관리비 30만 원이면 모든 게 해결됐는데 영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수도가 새도, 전기에 문제가 생겨도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해야 했고 그 비용도 고스란히 그들 몫이었다. 더 큰 문제는 차량 유지비였다. 서울에서는 주말에만 사용하던 차를 이곳에서는 매일 써야 했다. 병원, 마트,
은행, 어디를 가든 차 없이는 불가능했다. 게다가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니 연비도 떨어지고 부품도 빨리 닳았다. 타이어를 또 갈아야 한다네. 60만 원. 정비소에서 돌아온 영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울에서는 2년에 한 번 갈던 타이어를 여기서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했다. 험한 산길과 자갈길 때문이었다. 한 달 기름값도 40만 원씩 나오고. 영희가 가계부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생활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드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김 씨가 찾아왔다. 마을에서 토지 중개업을 하는 50대 남성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수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던 몇 안 되는 마을 사람 중 하나였다. 박 선생님,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진지했다. 그는 영수에게 차를 한 잔 권하더니 본론을 꺼냈다. 선생님,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몇 년 후면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는 확정된 계획이 있어요. 영수의 귀가 솔깃해졌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지만 계속 나가기만 하는 돈을 보니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자금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떤 땅인가요? 지금은 야산이지만 개발되면 땅값이 최소 3배는 오를 겁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투자하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김 씨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다. 개발계획서라고 하는 문서들이었지만 영수가 보기에는 뭔가 허술해 보였다. 하지만 김 씨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다. 선생님이 변호사시니까 이런 서류는 잘 보실 테고 사실 이런 기회는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외부 투자자들이 알기 전에 말이죠. 영수는 망설였다. 평생 안전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계속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니 마음이 조급해졌다. 더욱이 김 씨가 변호사니까 서류를 잘 볼 것이라고 하니 자존심도 상했다. 얼마 정도 투자해야 하나요? 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2억. 영수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13억 중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더욱이 계속 나가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투자 수익이 절실했다. 집사람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영희에게 김 씨의 제안을 전했다. 영희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야. 그냥 안전하게 살자. 하지만 이렇게 돈만 나가면 안 되잖아. 조금이라도 불려야 해. 그 사람 믿을 만해? 마을에서도 우리를 좋게 보지 않는데. 영희의 우려는 정당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변호사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경제적 불안감이 그를 투자로 이끌고 있었다. 내가 서류도 다 검토해볼게. 변호사가 속을 리는 없잖아. 결국 영수는 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크게 기뻐하며 계약서를 준비했다. 영수는 변호사 경력을 살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몇 달간은 평온했다. 김 씨는 가끔 찾아와 개발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영수는 안도했다. 하지만 불길한 징조는 곧 나타났다. 개발 예정일이 지나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김 씨에게 물어봐도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여보, 뭔가 이상해. 영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투자를 반대했지만 영수가 고집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던 것이다. 이제 그 불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영수는 직접 투자한 땅을 보러 갔다. 몇 달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그냥 평범한 야산일 뿐이었다. 인근에 개발 관련 표지판이나 측량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김 씨, 정확히 언제 개발이 시작되는 겁니까? 영수가 김 씨를 찾아가 따졌다. 김 씨는 여전히 태연했다. 선생님, 이런 큰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영수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군청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지역의 관광단지 개발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닌가요? 공무원의 말에 영수의 머리가 하얘졌다. 2억 원을 잃었다는 것보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
평생 법률 전문가로 살아온 자신이 이런 허술한 사기에 넘어갔다니. 집으로 돌아와 영희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때 영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영희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김 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도 문을 닫은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만 돌아왔다. 영수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여보, 이제 정말 서울로 돌아가자. 그날 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만이 2억 원의 손실과 함께 터져나왔다. 여기서는 안 돼. 돈만 나가고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정말 그만하자. 영수는 반박할 수 없었다. 꿈꿨던 전원 생활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부부는 서울 복귀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하지만 이미 팔아버린 강남 아파트 값은 2년 사이에 50% 가까이 올라 있었다. 남은 돈으로는 예전 같은 곳에 살 수 없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구나. 영수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변호사로서의 판단력을 과신했고 시골 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했다. 그 대가는 너무 컸다. 2억 원의 손실은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꿈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 모두 앗아간 상처였다. 서울역에 내린 순간 박영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2년 전 설렘과 기대감으로 떠났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니. 그때의 13억 원은 이제 6억 원으로 줄어 있었다. 전원주택 매각 대금 2억 원, 2년간의 생활비와 각종 수리비, 그리고 김 씨에게 사기당한 2억 원까지. 꿈같던 전원 생활의 대가는 참혹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지? 영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험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믿고 따라 나섰다. 이제 그 믿음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떠났던 강남 아파트의 시세였다. 부동산 앱을 통해 확인한 가격은 그들이 2년 전 팔았던 가격의 1.8배였다. 8억에 팔았던 아파트가 이제는 14억이 넘었다. 남은 돈으로는 그 아파트의 화장실 한 칸도 살 수 없었다. 우리 바보였구나. 영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자조적으로 웃었다.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는 동안 서울의 부동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들이 한가롭게 상추를 따고 새소리를 듣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임시로 머물 곳을 찾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전전했다. 6억으로 강남에서 전세라도 구할 수 있을까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만 해도 7억이 넘었다. 강남은 포기하시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세요. 중개업소 직원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평생을 강남에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곳을 떠나야 했다. 결국 강남에서 1시간 떨어진 변두리 지역에서 4억 5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구했다. 새 집은 예전 집의 절반 크기였다. 3룸이었던 강남 아파트에서 2룸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다. 평생 모았던 가구와 살림살이 중 절반은 버리거나 팔아야 했다. 특히 영수가 아꼈던 서재의 책장과 의자들을 포기할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것도 팔아야 해? 영희가 결혼반지를 보며 말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가진 것들을 하나둘 정리해야 했다. 다행히 결혼반지까지는 팔지 않아도 됐지만 그 순간 둘 다 자신들이 얼마나 궁박해졌는지 실감했다. 새 집에 정착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74세가 된 영수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전원 생활 2년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늙었다는 것을 느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늙었구나. 새 집 거실에 앉아 영수가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회색빛 아파트들 뿐이었다. 시골에서 보던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그곳에서의 고립감과 경제적 압박도 떠올랐다. 그럼에도 서울로 돌아온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의료진과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확연히 달랐다. 영수의 고혈압 관리를 위한 병원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고 영희가 그리워하던 도서관도 가까웠다. 그래도 여기가 낫네. 영희가 근처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돌아와 말했다. 2년 만에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며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골에서 느꼈던 문화적 갈증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다.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억 5천만 원뿐이었다. 두 사람의 연금과 이자 소득으로 생활해야 했지만 물가는 2년 전보다 훨씬 올라 있었다. 이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겠어. 영수가 가계부를 정리하며 말했다. 예전처럼 외식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여행도 꿈꿀 수 없었다. 시골에서 꿈꿨던 여유로운 노후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그런 영수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 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본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뭔가가 그를 이끌었다. 한번 해볼까? 영수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고 복지관을 찾았다. 2년간 입지 않았던 정장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변호사였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동안 그가 만났던 의뢰인들과는 달랐다. 큰 돈이 오가는 소송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겪는 작은 법률 문제들이었다. 임금 체불, 전세보증금 반환, 이웃과의 분쟁. 소소하지만 그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들이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상담을 마치고 영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영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 자신의 전문 지식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보람이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복지관 봉사를 시작한 후 영수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 시골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활력이 돌고 있었다. 사람들이 내 조언을 고마워해. 영수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비록 돈을 받지는 않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의미였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영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법정에서 큰 사건들만 다룰 때는 몰랐던 서민들의 애환을 직접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의 기쁨이 어떤 승소보다도 값졌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밀린 임금을 다 받았어요. 전세보증금도 무사히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고마움의 인사들이 영수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만족감이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노인이 영수에게 말했다. 선생님도 우리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더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영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남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 때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경험이었다. 여보, 우리가 꼭 실패한 건 아닐 수도 있어. 어느 날 밤, 영수가 영희에게 말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한 실패였지만 인생의 다른 면에서는 얻은 것도 있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맞아,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이지.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던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영수는 그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2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전원 생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영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낭만이 아니라 안전과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꿈을 쫓되 현실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부부가 돌아간 후 영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74세의 박영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인생에서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때로는 실패야말로 인생의 가장 값진 스승이라는 진리를.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13억에서 6억까지, 그리고 다시는 강남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74세 노인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전원생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걸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노후에 필요한 건 낭만이 아니라 안전과 준비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제 실패가 다른 분들께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